삼성은 굉장히 그래서 긴장하고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삼성은 2019년 이후로 팀을 해체하고 지금 리빌딩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뒤처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번 기회에 이렇게 우주의 기운이 삼성을 도와줄 때 이걸 못하면 정말 힘들죠. 이제는 이 AI라는 새로운 산업을 가지고 또 미중 간의 분쟁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그 안에서 좀 찾을 수 있을 만한 기회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가 잘해야 돼요.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지금 현재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내에서 가장 큰 화두가 HBM 이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가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삼성도 이에 질세랑 계속 이게 막 투자를 하겠다, 뭐 개발 완료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재 삼성전자는 어떤 상황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건지, 진짜 HBM3에 있어서 당장 뭐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요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올 한 상반기에 경계현 DS 부문 사장이 나와서 우리 9월에 HBM3 양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HBM3E하고 HBM4까지. 그때는 HBM3E가 아니라 HBM3P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별도 네이밍을 했거든요. 그리고 4까지 해서 샘플 만들어서 고객사한테 제공하겠다 했거든요. 사실상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주가가 밀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쓰는 입장이니까 HBM3P라고 하지 말고 하이닉스처럼 HBM3E라고 바꿔. 굉장히 모욕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해요? 고객사가 지금 제일 갑인 고객사가 바꾸라는데. 그래서 HBM3E로 이제 네이밍을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9월 양산이 안 되나 보다라고 해서 이제 주가가 절절 밀렸는데, 최근에 이제 또 행사를 했는데, 그 이번에는 이제 메모리 사업부장 이정배 사업부장이 우리 HBM3 양산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도 나온 게 없는데, 약간 블러핑 같은데? 라고 하지만 어쨌든 사업부장이 공식 코멘트를 하니까, 이제 그건 받아들여 주는 거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견고했던 거죠.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HBM3 같은 경우는 적어도 뭐 11월에는 양산이 될 것 같다. 라는 지금 이제 저도 업계 쪽에 이제 뭐 방향을 체크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기술 난이도가 되게 높다. SK 하이닉스가 이제 하니까 쉽게 뭐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SK 하이닉스의 그 또 생산 노하우나 이런 밸류 체인의 힘이 또 생각보다 탄탄한 거죠. 그게 이제 삼성은 2019년 이후로 팀을 해체하고 지금 리빌딩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뒤처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경영진들은 굉장히 많은 압박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자기들 그 엔지니어 인생에서 처음 보는 일이니까 하이닉스의 뒤통수를 보고 간다라는 거는 삼성맨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어떤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번에 CXL이라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페타바이트급의 이제 SSD 스토리지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쫙 펼쳐서 보여준다라는 거는, 우리가 영업하러 가면 카탈로그를 쫙 펼쳐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문형 메모리 잘 할 수 있어. 자, 우리 이제 잘해줄게. 와.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무래도 메모리라는 게 범용이다 보니까 고객사가 와서 우리 이렇게 조금 개조해서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공정 안 돼요. 다른 데 가보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쪽 시장이 막 열리니까 하이닉스가 이제 이런 것들 다 받아먹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제는 마인드를 바꿨어. 조직 문화를 바꿨어. 그러니까 오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 시장 내에서의 AI라는 이 파워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2등 사업자를 1등과 2등을 어떻게 보면 바꿀 수도 있는 가능성을 지금 우리가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뭐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위치가 바뀐다라는 건 생각도 못 해본 거잖아요. 생각조차도 못했죠. 맞습니다. 그거는 뭐 몇십 년 반도체를 분석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그냥 아예 생각지도 않은 변수였는데 이게 이제는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고, 그 시대에 빨리 지금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이 치고 나가고 있다는 거네요. 제가 기자 생활 초년기에 또 겪었던 일인데, 예전에 휴대폰 그러면 노키아하고 모토로라 이야기하면 이거는 정말 압도적인 업체들이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시대에 오면서 망해가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삼성은 굉장히 그래서 긴장하고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물론 이제 지금 삼성맨들은 굉장히 지금 그런 걸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가 잘해야 돼요. 네, 파운드리하고 HBM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번 기회에 이렇게 우주의 기운이 삼성을 도와줄 때 이걸 못하면 네, 정말 힘들죠 이제는. TSMC에 너무 이게 반도체 어떤 파운드리가 의존하게 되니까 지정학적으로도 봐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하거든요. 중국하고 뭔가 컨플릭트가 생겼을 경우에는 미국 반도체가 담보 잡히는 거잖아요. TSMC라는 업체가 없으면. 그래서 뭐 미국 반도체 굴기를 하고 하는데 이게 뭐 미국 팹에서 생산 제대로 될지도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산되려면 한국의 삼성이 잘해주거나 아니면 일본의 뭐 이런 라피더스 같은 업체들 좀 뭐 가능성은 없지만 뭐 되면 좋은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런 어떤 지금 대외적인 변수도 많고 그리고 TSMC에 줄 서서 기다리던 고객들이 너무 짜증이 나 있는 거죠. 계속 번호표 뽑고 있는데 이게 안 오는 거죠, 물량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삼성으로 가볼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이 의미 있는 고객 하나를 잡았어요. 3나노 게이트 로라운드 쪽에서. 그게 이제 서버용 칩이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TSMC 코어스처럼 2.5D 구조인데 삼성 그걸 iCube라고 하죠. 그걸 하는데 그게 지멘스, 독일 지멘스 같아요. 그게 AD 테크놀로지라는 DSP 업체 통해서 이제 알려졌습니다. 근데 또 이러면서 이 AI라는 새로운 산업을 가지고 또 미중 간의 분쟁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미국이 중국 쪽으로 이제 반도체 압박을 계속 걸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AI 칩도 중국 쪽으로 수출을 금지를 하면서 이 AI 패권 전쟁이 보다 좀 심해지는 국면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그 AI를 지금 우리 하는 그 LLM이라는 모델을 보면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일단 컴퓨팅 파워라는 게 중요하고 그 컴퓨팅 파워는 결국 엔비디아 칩을 하이엔드 칩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빅데이터. 빅데이터도 이제 뭐 지금은 텍스트 빅데이터인데 나중에는 멀티모달처럼 다양한 빅데이터. 근데 빅데이터 모으기에 중국만은 나라가 없죠. 개인의 그 사생활 보호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CCTV에서 그냥 인민들의 얼굴 다 캡처해서 데이터베이스에 해버리거든요. 선진국에서 그러면 난리가 났는데 중국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모으기 제일 좋은 나라고 그리고 그 다음이 모델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효율적인 모델을 할까. 근데 LLM에서는 지금 컴퓨팅 파워하고 빅데이터만 좋으면 선형적으로 계속 좋아져요. 이게 이제 그 느닷없이 생기는 창발성이라는 그런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컴퓨팅 파워를 제재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칩을 못 팔게 만들었고 그리고 자체 설계로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선단 공정을 딱 기술을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하냐면 좀 떨어지는 칩을 비효율적이지만 굉장히 많이 사서 병렬로 연결해서 쓰는 거죠. 요즘에 그래픽 카드 있잖아요. 엔비디아 RTX 4090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사 모으잖아요. 왜냐하면 AI 칩 못 구하니까 그런 거 그래픽 카드 같은 거 모아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안 되면 뭐 나중에 28나노 같은 것들도 해서 자체 28나노는 많잖아요. 그리고 SMIC는 14나노, 이번 7나노까지 성공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해서 이제 최대한 만들어서 AI를 구축하려고 하겠죠. 그런 것들을 또 미국이 막으려면 와 이걸 또 28나노까지 막고 하면 이제 자국의 피해가 너무 크고 월가의 또 반발도 너무 크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레토릭은 되게 세게 해요. 왜냐하면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되게 세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미중 간의 무역 규모가 전혀 줄지 않고 엄청나게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근데 괜히 그냥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만 좀 약간 괜히 정 맞는 것 같은 느낌? 싸운다고 그러면서 서로 무역은 엄청 늘어나는데 우리는 쫄지? 뭐 이런 억울한 느낌도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AI의 어떤 흐름이 기존에는 서버 쪽만 집중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버는 무조건 선단 공정에다가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잖아요. 근데 이게 온 디바이스 AI로 간다 그러면 우리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AI 같은 경우는 그게 선단 공정을 하면 좋긴 한데 약간 선단 공정이 아니더라도 커버는 되거든요. 설계 기술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되거든요. 그럼 지금 중국이 28나노 쪽을 뭐 팹을 30개를 투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엣지 디바이스 쪽에 칩을 자기들이 파운드리 해주겠다. 엄청나게 싸게 해가지고 하면 거기서 또 설계 노하우 가져가고 생산 노하우 가져가고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숨통이 트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레거시 장비까지 막아버리면 자국의 뭐 랩리서치나 뭐 KLA나 이런 업체들 너무 피해를 보게 되니까
퀄컴 같은 업체들도 피해를 보고 하니까 좀 굉장히 고민이 많겠죠. 이런 상황에서 참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방향성을 잡기가.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에 어쨌든 이제 중국 팹에 대한 그런 어떤 유해 조치들을 잘 끌어냈잖아요. 원래는 이제 1년 그러니까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시안에 낸드 팹이 있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시에 디램 팹이 있어요. 디램 팹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텔의 솔리다임 떠났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미국이 테크 마이그레이션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1년 유예 조치를 해줬는데 그게 10월에 만료가 됐는데 이제는 그런 거 유예 조치 안 받고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급 불확실성 없어진 것만 해도 굉장히 적절한 카드를 하나 받아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낸드 같은 경우도 원래는 128단 이상은 못 들어가겠는데 이번에 236단으로 바로 전환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미국하고 잘 협상해서 끌어낸 거죠. 이렇게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이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뭔가 그 안에서 좀 찾을 수 있을 만한 기회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급 프로세서들, 그러니까 TSMC 쪽에 파운드리를 못하고 고급 칩, 엔비디아 칩을 못 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바이트댄스가 SK 하이닉스 방문한 게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서 성능이 떨어지면 메모리를 아주 좋게 쓰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맞춤화된 메모리를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엔드 쪽에 이제 HBM 같은 것들을 쓰고 싶어 하겠죠. HBM이 아니면 로우 레이턴시, 와이드 IO 같은 것들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메모리를 자사의 서버에다가 쓰려고 하겠죠. 대신에 이제 프로세서는 뭐 그냥 14나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더라도 메모리를 좀 더 좋게 써서 AI를 고도하겠다. 대신에 이제 빅데이터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해 보려고 많이 하겠죠. 결국 우리나라의 좀 메모리 시장이 여러모로 좀 앞으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계속 드네요. 거기다가 이제 TSMC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버금갈 만한 파운드리 기술. 요거를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약간 조립할 수 있는 그런 i큐브, 뭐 삼성이 이야기하는 i큐브, h큐브 뭐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제재 안 걸리는 한 팔아도 되죠. 실제로 중국 뭐 화웨이나 이런 업체들 말고 나머지 스마트폰 업체들의 AP는 그냥 TSMC에서 생산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5나노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와도 되죠. 실제로 삼성도 지금 3나노 GAA 1세대 라인은 중국산 비트코인 최고 칩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안 걸리는 건 해야죠. 네. 안 할 이유가 없죠. 안 하면 바본데. 사실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에서 유난히 메모리 단보다는 좀 시스템 반도체 단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특히 뭐 후공정, 네.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쪽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그러면은 이제 서서히 아까 저 일부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좀 바닥을 잡고 있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여러모로 AI에 대한 수혜를 좀 메모리 단에서도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메모리 쪽에 있는 관련 기업들의 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일단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건요. 이게 메모리다, 비메모리다라고 분류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두 개 주상복합인데. 그쵸. 그렇죠. 주상복합이고 지금 SK 하이닉스가 하는 HBM은 주상복합에 들어가는 디램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요게 2.5D 주상복합의 그냥 하나의 부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럼 메모리냐? 메모리는 맞는데 그러면 이 완제품 칩이 또 메모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이제 그렇게 계속 가는 거고요.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의 어떤 통합으로 계속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쪽에서 뭔가 우리가 반등을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전통 수요 쪽에. 전통 수요. 기존에 이제 뭐 모바일이나 PC나 뭐 일반 서버 이런 쪽에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적으로는 반등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계속 갈 거예요. 주도주로. 비싸도 계속 오르잖아요. 그래서 내심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AI를 투자하기 위해 뭐 HBM이라는 반도체를 계속 사는 것에 따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데 그럼 이제 서서히 이들이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럼 AI의 성능 발달로 또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신규 산업들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거는 뭐 자율주행 쪽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죠.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AI가 온 디바이스로 가는 게 그 중에 중요한 킬러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차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AI가 적용되는 거예요. OS가 적용되고 AI가 구현되는 게 그게 자율주행차이기 때문에 중요한 하나의 어떤 디바이스 생태계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은 진짜 인간의 운동 지능을 그대로 배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바디가 인간을 모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또 많은 데이터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그 두뇌에는 또 FSD, 테슬라 FSD 칩 같은 칩들이 많이 적용돼야 되고 거기 또 얼마나 많은 산업들이 생기겠어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드론 택시, 예, 내후년에 드론 택시 여의도에 떠다니잖아요. 예, 그것도 자율주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운전사를 쓰면 파일럿 쓰면 이게 단가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무인으로 나중에 바뀔 건데 그런 쪽에 기술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궤도 위성, 통신 이런 쪽에도 많이 필요해질 거고. 여러모로 이제 차세대 IT 관련 신기술이 좀 더 앞당겨지는 흐름을 AI가 좀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약간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전통 디바이스들이 이제는 AI.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이 디바이스가 통신 연결이 되냐 안 되냐. 그때는 이제 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칩이 들어가야지 연결이 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냥 우리 케이블 꽂아가지고 다 데이터 받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바일 혁명의 산물로서 모든 게 이제 통신 칩이 다 들어가니까 다 연결되죠. 초연결되죠. 그럼 여기서 어떤 콘텐츠가 왔다 갔다 할 거냐는 거죠. 그게 AI가 제일 중요한 그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당장 자동차가 이제 기존의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듯이 기존의 이제 기계 장치에서 전자장치 배터리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컴퓨터가 되는 거죠. 마크 주커버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 되고 이제는 바퀴 달린 미니 서버로 계속 변할 건데 거기서 또 엄청난 산업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거죠. 그러면 2025년부터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25년에 나오면 내년부터 굉장히 많이 그 후방 산업은 막 화랑이 이룰 거 아니에요. 그런 쪽에서 또 많은 움직임이 있겠죠. 그러면 일단 뭐 여기서 말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면 그러면 자동차가 기존에 깡통차에서 얘가 컴퓨터로 바뀌면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 저는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국내 산업하고 연관성으로 보면 일단 프로세서가 굉장히 고성능화돼야 돼요. 최근에 보면 삼성 파운드리 쪽에 굉장히 선단 공정 쪽에 물량은 많지 않은데 굉장히 의미 있는 고객들이 오는 게 보면 대부분 자동차 프로세서류들이잖아요. 테슬라 FSD나 암바렐라나 엔비디아나 이런 업체들이 자동차용 프로세서를 다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죠. 그런 것들이 의뢰가 많이 오고 그러면 그런 쪽에 고성능 프로세서 쪽에 이제 파운드리에서 생태계들이 많이 수혜를 보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전력 관리 쪽이죠.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게 굉장히 가혹한 환경이잖아요. 우리 스마트폰은 호주머니에 있고 주로 집에 있으니까 덜한데 자동차는 굉장히 알래스카에서도 달려야 되고 사막에서도 달려야 되고 그러면 고온이나 고전압이나 이런 만모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견뎌야 되기 때문에 가혹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반도체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화합물 반도체거든요. 그러면 SiC, 실리콘 카바이드나 질화 갈륨 같은 그런 쪽 생태계가 많이 커질 거고 뭐 단순히 그냥 공간적인 메리트도 있죠. 그냥 인버터라고 하는 게 전기차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인버터 컨버터가 들어가는데 이게 기존의 실리콘 웨이퍼 기반으로 만든 칩을 화물 반도체로 바꾸면 부피가 7분의 1로 줄거든요. 그럼 부피를 7분의 1로 줄이고 거기 배터리를 깔면 되잖아요. 테슬라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고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계속 그렇게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칩셋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생길 거고 그러면 화물 반도체는 웨이퍼부터 장비부터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서플라이 체인이 안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떠오르는 업체들이 나올 거고요. 뭐 국내에서도 나올 수도 있죠. 뭐 SK 실트론 같은 회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세 번째가 결국 센서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모든 디바이스에 이제는 센서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그 아베마의 운동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아주 저등생물 같은 경우는 뇌는 없는데 신경계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계속 진화할수록 대뇌 피질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AI가 대뇌 피질이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러면 오감을 더 많이 감지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 이런 같은 센서들을 많이 장착을 해서 빅데이터를 많이 취합을 하겠죠. 그 테크 업체들은 다 그 빅데이터가 자기들 자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빅데이터를 끌어모으려고 할 거고 그러면 그 센서들을 많이 쓸 거예요. 그 센서들 중에서 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카메라인데 카메라 쪽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잘하니까 그리고 뭐 삼성전기나 LG 이노텍이나 MC넥스나 뭐 세코닉스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기업들이 또 가뜩이나 다가오는 연말 앞두고
현대차의 또 자율주행 신모델이 또 탑재된다.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조금씩 실적 개선에 대한 움직임까지 기대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업체들 특징이 뭐냐면 스마트폰은 안 좋고 자동차 쪽은 전장은 계속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비중에서 예전에는 전장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뭐 비중이 10%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쪽에서 매출이 1조 나오고 전장 쪽에서 뭐 1,500억 나와봐야 뭐 그냥 미미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쪽 매출이 많이 줄고 전장은 막 7, 80%씩 성장하니까 매출 비중이 30%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럼 매출 비중이 30% 올라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다시 재평가할 수 있어요. 그 멀티플 리레이팅 될 수 있거든요. 실적은 당장은 안 좋아도 매출 비중이 30%면 회사의 색깔이 많이 바뀌었구나 라고 시장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주가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죠.